우리나라 군벌에서는 정말 엘리트예요. 유명한 거로는 홍범도 장군이나 김좌진 장군이 유명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원래 좀 다른 활동들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청천 장군은 진짜 뼛속부터 무장, 미국을 상대로 우린 이런 군대를 만들겠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의견을 좀 받아들이면서 합시다. 역사 앞에다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역사적 기억 차원에서 이제 몇몇 분을 이렇게 딱 흉상을 쫙 만들었잖아요. 그게 독립군의 정체성이고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이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분은 지청천 장군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지청천 장군님이 뭐 하시는 분이신지 사실 많이 낯설 거예요. 왜냐면 김좌진, 홍범도 한국의 이 역사 교육은 암기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1등, 2등만 기억해요. 너무 화가 나는 측면이에요. 한국의 무장투쟁사에 있어서는 지청천 장군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이분이 단순하게 독립운동가의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요 정도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재헌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다. 이분은 이제 1910년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던 해인 1910년에 22살이세요. 20대로 인생을 설계할 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분의 인생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1904년에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고요. 황성기독교 청년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린 나이 때부터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웠던 청년이었던 거죠. 그리고 1907년 즉 정미칠조약 조선이 고종이 강제퇴위를 당하고 조선이 사실상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이제 멸망의 초입 단계로 들어갈 때 그 해에 이 청년 지청천은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이 망하기 1년 전인 1909년 일본 육군 유년학교라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 조선이 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선 내에서 좀 쓸만한 애들은 쫙 뽑아다가 일본의 어떤 전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데려가요. 그때 이제 21살 정도 됐었던 지청천이 일본 육군 유년학교 2학년에 편입이 됩니다. 유명한 거로는 홍범도 장군이나 김좌진 장군이 유명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원래 좀 다른 활동들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청천 장군은 진짜 뼛속부터 무장, 워낙 엘리트였기 때문에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도 입학했고 너무나 좀 그런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빼다가 일본이 일본 육군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육군으로 끌고 가면서 얘를 이제 잘 활용해서 이 소위 말하는 대일본 황제를 위한 조선이 친일파를 양성을 하겠다고 한 거죠. 혼자 간 게 아니라 많이 갔어요. 그때 뭐 한 몇십 명이 갔어요. 몇십 명이 가니까 이 친구들이 이때만 해도 젊을 때니까 너무 열받고 억울한데 참는 거죠. 진짜 우리가 지금 이런 망국이긴 하지만 정말 뭔가 좀 해보자. 꾹 참고 배워서 독립운동하자 라고 다 말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했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그게 지청천과 이제 우리 여기서 못하지만 이제 김광서, 김경천 장군을 많이 배우죠. 나중에 제가 또 김경천 장군도 할게요. 여기 또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1918년에 결국 이 육군 유년 학교에서 교육 마치고 중위로 진급하고 1919년에 만주로 망명해서 성을 이제 원래 지청천이 이제 본명인데 이제 가명을 쓰죠. 독립운동 하려면. 그래서 이제 어머니 성인 이씨를 쓰고 가명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냥 통상 이제 지석규였는데 이제 그 이청천으로 바꿨다. 그렇게 해서 1919년 그가 망명했던 그 해의 나이가 31살이에요. 이미 이 스토리에서부터 너무 애절하지 않아요? 좀 감격이 있죠. 10대 나이에 나라는 망국인데 그 망국의 상황에서 그걸 꺾어내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일본 육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20대 내내 변치 않는 마음을 갖고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중이 대위되고 하면 출세길이 보이고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딱 내려놓고 만주로 망명 갔다. 지청천의 이 결단 자체가 저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서사 흔치 않거든요. 이걸 너무 모르는 게 저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이 지청천 장군에 대한 강의도 막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먼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을 역임했다. 총사령관이면 거기에 리더 이런 느낌인데 정확히 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 이게 과정이 있습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은 1940년이에요. 1919년에 망명을 해서 1941년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 된 거니까 20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 20년간 뭘 했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20년의 기간은 이 사람이 끊임없이 무인으로서 즉 그 무장투쟁 활동가 독립군 사령관으로서 성과를 내던 기간이기도 하고 싸움만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뭔가 내가 새롭게 건설할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꿈을 이렇게 만들던 나이기도 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919년에는 이제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들어가서 교성대장 뭐 이런 것들을 역임하게 됩니다. 신흥무관학교의 독립군들에게 어떤 새로운 형태, 대한제국이나 의병투쟁 수준이 아닌
어찌됐건 당시에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군사교육학교의 기초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19년 20년 요 시기 때 봉오동 청산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꼭 그 유명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우리가 많은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 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김경천, 지청천 같은 사람들이 정말 2명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신교육을 시키는 여파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919년 같은 해에는 서로우 군정서의 사령관을 역임한, 그리고 1920년에는 대한의용군 부사령관, 이 당시 총사령관이 홍범도 장군이에요. 연해주를 배경으로 한 홍범도, 충청도 양반 출신으로 애국개몽 운동하다가 올라왔었던 김자진, 그리고 애초에 무인으로서 망명했던 지청천,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이제 알고 지내고 모이고 결집을 했던 거죠. 그리고 21년에는 고려혁명군 학교 교장을 역임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봉오동 청산리 그 대첩의 과정에 직간접적 개입을 했던 사람이니까 가장 중요한 군사적 업적을 세우신 분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저번에 홍범도 편에서도 계속 누누이 했던 이야기인데 1919년 20년에 이 뜨거운 성공, 3.1운동과 무장투쟁의 성공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일본의 보복전이 펼쳐지면서 간도참변, 자유시참변이 일어나잖아요. 간도참변을 겪게 되면서 이 만주와 간도 일대에서의 독립군 근거지를 잃어버리니까 밀산부로 이동을 해요. 밀산부에 한흥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만 접경지대예요. 지금쯤 이제 지도가 뜰 거예요. 소만 접경지대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시로 이동을 해요. 자유시로 들어가서 여러 세력과의 정치 갈등을 겪는 사이에서 상하이파 공산당 계열이 이제 막 제거가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인 무장투쟁가 중에서 좌익 세력 간의 갈등이 심할 때, 이번 좌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체포가 돼서 엄청난 그 고문을 또 당하기도 하고 본인의 어떤 그 무력 기반이었었던 고려혁명군이 해산당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순환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화려한 성과만 기억하면 안 돼요. 봉오동과 청산리 속에서의 성과 이후에 그 성과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을 당했고 홍범도는 거기서 모든 걸 잃은 다음에 연해주 갔다가 중앙아시아로 갔잖아요. 근데 지청천은 다시 돌아가요. 1920년대 때는 임시정부와 좀 궤를 같이 하는데 1923년에는 이 그 국민대표회의의 군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임시정부 산하에서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 당시 창조파 쪽에서 활동하다가 결국 임시정부가 해산이 되면서 이분도 이제 그냥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만주로 와서 1925년에는 정의부 쪽의 군사위원장 겸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을 어렵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만주의 모든 부대가 간도참변, 자유시참변을 겪으면서 사실상 해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청천이 상하이로 왔는데 상하이 임시정부도 지금 엉망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삼부통합운동이라고 이 소위 말하는 다시 만주 일대에서의 어떤 군사를 좀 이렇게 모아서 뭔가 해보려는 노력을 할 때 그 지도자였었던 거죠. 25년에는 정의부, 31년에는 한국독립군 이런 데서 총사령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근데 뭐 좀 큰 건 없어요? 또 이렇게 성과주의에 가죠. 성과가 있습니다. 1932년, 1933년에 지청천은 양세봉과 더불어서 거의 유일하게 만주 일대에서 군사적 성과를 낸 사람이에요. 32년에는 쌍성보 전투, 33년에는 동경성 전투, 그리고 33년에 대전자령 전투,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서 상당히 큰 업적을 냈고, 특히 이 시기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이 대전자령 전투를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많이 봐요. 일본군 보급부대를 공격해서 보급품을 대거 이제 뺏어와서 독립군의 무장을 증강시켰던 사건인데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전투였습니다. 지청천은 진짜 그 좀 중요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게 19년, 20년 이야기잖아요. 19년, 20년에 큰 활약을 했다가 10년간 모진 탄압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하나하나 다시 조각 모임해서 30년대 초반에 그가 쌍성보, 동경성, 대전자령 등등에서 계속 싸워나면서 승리를 이뤄내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유시 참변 때 체포를 당했다. 체포당하고 고문당했죠. 그게 일본한테 체포를 아니요 소련 쪽에. 근데 이게 또 슬픈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자유시 쪽에 갔다가 소련군에 의해서 막 체포당하고 고문당했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또 30년대 때 승기를 또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잡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주 일대의 군벌이라든지 또 일본군 이런 쪽에서 또 굉장히 또 고생을 겪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청천의 삶이라는 것은 성과를 내고 모든 걸 잃고 해산당하고 다시 또 성과를 내고 구금당하고 해산당하고 뭐 이런 길을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독립군이라는 것이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성공들에 대한 역할들도 많지만 그 성공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하면서 버텨내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체포도 당하고 투쟁했다가 꺾이고 잡히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됐는데 그 힘이 어디 있었다고 보세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 지청천은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전 그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타의 무장투쟁가들이 주로 무장투쟁에 많이 집중하는 모습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 지청천은 무장투쟁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지만 지청천은 3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론을 발굴하기 시작해요. 그 이론이 뭐냐? 삼본주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민본 정치를 실현하겠다. 두 번째는 노본 경제를 조직하겠다. 세 번째가 인본 문화를 건설하겠다. 말이 좀 낯설죠?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민본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투쟁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일본과 싸우는 건데 일본을 무너뜨린 다음에 백성이 근본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고, 노본 경제의 조직이 뭐냐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지청천은 한국판 1호 경제민주화의 리더예요. 지청천의 노본 경제 조직이라는 게 뭐냐? 노동자 본위의 경제를 조직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본 문화의 건설이라는 것은 이제 김구 선생이 이야기한 문화 통치 있죠. 우리는 일본과 싸우지만 일본처럼 악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화적으로 융성한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민본, 노본, 인본이라고 해서 삼본주의를 주장해요. 이 얘기 처음 들었죠? 이 얘기를 제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알고 있었다고 하신 분은 제 유튜브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산. 20년대 후반부터 이 사람이 이런 이론적 방향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현실에서 모든 걸 다 이뤄가지만 그 안에서 내가 꺾이지 않는 뚜렷한 방향성이 생긴 거죠. 그게 정말 지청천의 위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청천 장군의 삼본주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김구 선생님하고 뭔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느낌상 그렇죠? 네. 정확해요. 장지스가 후원하던 양대 세력이 있어요. 그 양대 세력이 뭐냐? 김구와 김원봉이에요. 김구의 임시정부 세력이 있고 김원봉의 민족혁명당 세력이 있어요. 지청천은 맨 처음에 내려와서 김원봉 쪽에 참여를 했었어요. 지청천이 이제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에 참여했다가 나와서 임시정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구, 지청천,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정당이 한국독립당이라는 임시정부의 여당이 된 거고, 김원봉 계열이 이제 임시정부의 야당 으로 민족혁명당 들어오게 되면서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인데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가장 걸출한 경력과 뚜렷한 어떤 방향성, 특히 이제 어떤 그런 삼본주의가 임시정부가 주장했었던 삼균주의랑 어울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은 지청천이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광복군을 키우고 미국 OSS와의 연합훈련을 한다라든지 조선인들을 군사화시키려는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있다가 들어와서도 미군정한테 당당하게 건군 계획서,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미국이 만들어준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딸랑딸랑 뭘 한 게 아니라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으로서 미국을 상대로 우린 이런 군대를 만들겠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의견을 좀 받아들이면서 합시다. 건군 계획서를 미군정이 제출한 총사령관이었다. 그랬던 지청천 장군이 이제 해방 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지청천은 반공주의자예요. 지청천은 사실은 만주 일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사람들과 많이 어울렸어요. 왜냐면 임시정부에서 창조파에 속했다는 얘기는 민족주의 내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김구 선생과 좀 거리가 있는, 이념적으로 오히려 좀 김원봉과 가까울 수도 있는 뭐 이런 사람인데, 실제로 이 사람은 뚜렷한 반공주의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조들을 경험하고 어떤 뭐 사회주의나 여러 이념의 시대 속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의식들을 공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기엔 민주공화국 그리고 공산주의는 아니다, 뚜렷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해방 후에 그래서 그가 만든 단체가 대동청년단이란 단체예요. 대동청년단 같은 경우는 뭐 서북청년단 같은 그런 나쁜 짓을 한 단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우익 단체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50총선거, 우리나라 초대 선거에서 성동구민들 자 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세요. 성동구에 당선이 됐는데 그 50총선거 당시에 전국 최다 득표. 한민당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의 보수정당 한민당이 28석 당선됐는데 지청천이 이끌던 우익정당 대동청년당이 무려 13석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여파와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헌헌법을 설계하는 이제 기초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분은 이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 포섭하려고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심지어 중국의 이 광복군 총사령관으로 머무를 때도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이제
지청천을 막 데려오면서 내 사람이야. 근데 끝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이승만 독재 정권 시절로 가게 되면 이제 민국당 야당 쪽에서 활동하면서 했던 사람인데, 그럼 이제 약간 얘기가 헷갈리죠. 잠깐 막 삼본주의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사회민주주의적인 특징이 강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거 반공주의자고 우익정당의 수장이야? 근데 뭐 또 재헌헌법을 얘기해? 뭐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분이 했던 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헌법의 상상력이라는 책에 이제 이분의 글을 인용했었는데, 정치적 민주주의를 하는 이상에는 소위 전체주의라는 공산주의 체제와 모든 그 무제한 자본주의를 취하지 않고 우리는 민족 사회주의를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전체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말은 뭐 인민을 위한다고 하고 평등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체제의 문제점, 한계상 이 체제는 반드시 독재 전체주의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반공주의자인 거죠. 근데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지청천이 바라보는 민주주의라는 건 1차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오케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승만 독재나 박정희 독재 이런 건 1945년 해방됐었을 땐 누구도 생각하던 주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기본인 거예고 북한은 전체주의고 우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다. 이게 이 소위 말하는 반공주의자나 당시의 보수적인 우익 세력들, 지청천은 국으로도 분류가 돼요. 이 사람들 자존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청천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기본이고, 이거는 1919년 3.1운동 때 임시정부 때 나왔던 이야기니까 정치적 민주주의는 기본이고 플러스 아까 제가 노본주의 얘기했었죠. 경제민주화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제한 자본주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최근에나 나올 법한 이런 주장을 했었던 정치가로서 때로는 이제 그 이승만 세력의 암살 위협에도 시달리고 이승만 독재 앞에서 맞서 싸우면서 고생도 하고 하다가 결국 뭐 해방 공간에서는 크게 정치가로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인 거죠.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전 장군의 얘기도 들었는데 좀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도 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전쟁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운동가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세요. 오히려 어떤 지점에선 우리보다 더 미래에 앞장서 가셔서 일로 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대일항쟁기,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존재했던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가던 기간이었다는 거고, 일제강점기긴 하지만 그 안에서 꿈을 꿨던 시대라는 것들, 꿈을 꿨던 사람들, 여전히 우리 앞에 서서 손짓하는 사람들의 시대였고, 그곳에 지청천이 있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